2004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햇살이 강정석의 어깨를 감쌌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55세의 나이에 다시 결혼을 앞둔 남자의 복잡한 심경이랄까요? 정석은 공업용 부품을 제조하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거의 망해가던 사업을 악착같이 일으켜 세운 그였어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졌죠. 1997년 말 하루아침에 거래처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정석의 공장도 벼랑 끝에 내몰렸거든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시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을 때 정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도 빚만 늘어갔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했죠. 전 아내는 그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계속 불안해요. 아이들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요. 아내의 차가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정석은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일하며 조금씩 사업을 일으켜 세웠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겨울에도 보일러를 틀지 않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러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어요. 그런 정석에게 권미숙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52세의 미망인이었던 미숙은 5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었어요. 남편이 생전에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는데 병원비로 모든 것을 다 써버렸죠. 그 후로는 혼자서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그곳에서는 7080 추억의 음악 감상회가 열렸거든요. 90년대 유행하던 트로트와 뽕짝 CD를 틀어놓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아, 이 노래 참 좋네요. 김건모 씨 노래죠? 미숙이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정석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어색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이에요. 정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또래가 듣는 노래는 가사가 솔직해서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숙의 말에 정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경로당에서 만나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정석은 IMF 시절의 힘든 경험을, 미숙은 홀로 남겨진 후에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 번 더 웃고 싶어요. 정석이 어느 날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만 살았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가끔 무서울 때도 있어요.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정석은 미숙에게 재혼을 제안했고 미숙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둘 다 인생의 후반기를 혼자 보내기엔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정석에게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친절했지만 깊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특히 야간 근무가 있다는 이유로 새벽 일시 이후의 통화는 항상 피했습니다. 왜 밤늦게는 통화를 못 하세요? 미숙이 한번 물어봤을 때 정석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늦은 시간에는 현장을 점검해야 하거든요. 정석의 대답이었지만 미숙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정석은 밤늦은 시간이 되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 사무실에 혼자 앉아 복잡한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고심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은행 대출 서류, 사채 계약서, 그리고 보험 관련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 정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정석의 모습에 점점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정말 따뜻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정석의 눈빛을 자세히 보면 늘 무슨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의도는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행복이 너무 빠르게 찾아오면 불안해져요. 미숙이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저녁, 정석은 공장에서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마지막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터였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9시, 정석은 공장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내려앉은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서류 뭉치가 바로 보험 계약서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정석이 미숙에게 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올렸어요. 억대 종신보험, 피보험자는 권미숙. 이 보험만 있으면 미숙은 앞으로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자라는 아직 비어 있었어요. 형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석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철민이 사무실 문가에 서 있었어요. 45세의 보험 설계사이자 정석의 군 후임이었던 철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언제 왔어? 정석이 서류를 뒤집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까부터 계셨는데 너무 집중하고 계셔서 말 못 걸었습니다. 형님, 이 보험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석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너도 알잖아. 내 상황을 말이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숙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철민은 정석의 진짜 속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채에 목이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지난달에만 3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월 15%였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형님,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철민이 간곡하게 말했지만 정석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다른 방법? 내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은행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어. 이제 이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고. 정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민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석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모습을 말이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수익자란에 뭔가를 적어야 하는데 정석은 그 부분만큼은 비워두고 있었어요. 형님, 수익자는 왜 안 적으세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에 하지 뭐. 정석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그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한편 집에 있던 미숙은 내일 있을 결혼식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석이 요즘 들어 더욱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언니, 내일 정말 결혼하는 거 맞아? 친구 순자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왜? 미숙이 대답했어요. 아니, 언니 목소리가 영 시원치 않아서. 혹시 뭔 일 있어? 순자는 오랜 친구라 미숙의 미묘한 변화까지 알아차렸어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석 씨가 오늘 갑자기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고. 보험? 그게 뭐가 이상해? 요즘 다들 그러더라. 그런데 억대 보험이래. 나를 피보험자로 해서 말이야. 미숙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순자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억대라고? 그건 좀 이상하긴 하네. 갑자기 왜?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아. 미숙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혹시 그 사람한테 빚이라도 있는 거 아냐? 요즘 세상에 억대 보험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순자의 말에 미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미숙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정석이 IMF 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공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떨지 확신할 수 없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닐 거야. 정석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미숙이 애써 자신을 달래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정석의 공장 쪽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정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공장에서는 정석과 철민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형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철민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후회? 지금도 충분히 후회하며 살고 있어. 미숙이한테 이런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을 취소할 수도 없고, 정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철민은 보험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보험자는 권미숙, 보험 금액은 2억 원.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자란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배우자나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죠. 형님, 수익자를 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도 복잡해지고요. 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내일 아침에 결정할 거야. 정석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어요. 시계는 어느새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텐데 정석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2004년 10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소재 예식장에는 7080 추억의 메들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김건모의 핑계,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등이 차례로 흘러나오자 하객들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우리 세대 노래네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미숙의 친구 순자가 옆에 앉은 하객에게 말했습니다. 예식장 앞쪽에는 정석과 미숙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석은 검은색 턱시도를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미숙은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55세와 52세의 늦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정석의 표정을 자세히 보면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아침에 철민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형님, 오늘 수익자를 누구로 정하실 건가요? 철민이 물었을 때 정석은 아직 시간이 있다며 대답을 피했었거든요. 축가가 끝나자 하객들이 하나둘씩 뷔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특유의 북적거림 속에서 정석은 미숙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잠깐 흡연 좀 하고 올게요. 너무 긴장해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어요. 지금요? 사진 더 찍어야 하는데. 미숙이 아쉬워했지만 정석은 이미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5분만요. 정석이 손을 흔들며 예식장을 나섰어요. 사실 정석은 담배를 피우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철민과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험 서류를 정리해야 했어요. 지하 주차장은 예식장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정석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철민을 기다렸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네요. 철민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수익자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태호로 하자. 내 아들 강태호 말이야. 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그럼 권미숙 씨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복잡한 사정이 있어. 정석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철민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철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여기 수익자란에 강태호라고 적겠습니다. 잠깐. 정석이 철민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너무 급하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형님,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철민이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정석도 당황했어요. 혹시 미숙이 자신을 찾으러 온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서둘러 서류를 차 트렁크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만 봉투가 찢어지면서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이런. 정석이 당황해서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고 몸을 숙였어요. 철민도 함께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석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차량 옆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형님, 형님. 철민이 소리쳤지만 정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5분 미숙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보, 사진 더 찍어야 한다니까요. 어디 계세요? 미숙이 지하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쓰러져 있는 정석을 발견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석은 자신의 차 트렁크 옆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미숙이 정석을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호흡도 없었습니다. 미숙의 비명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 살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곧 예식장 직원들과 하객들이 달려왔어요. 그들이 본 것은 결혼식을 마친 지 겨우 30분 만에 시신이 되어버린 신랑과 그 앞에서 오열하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정석의 휴대전화와 뜯어진 봉투가 떨어져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보험 변경 동의서 사본이 들어 있었는데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습니다.
예식장 직원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석은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거든요.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지하 주차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고 미숙은 정석의 시신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객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정석의 누나 강순이가 나타났습니다. 58세의 그녀는 동생의 시신을 보자마자 미숙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우리 동생을 죽였지. 순이가 미숙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뭔 소리예요? 저도 방금 발견한 거라고요. 미숙이 당황해서 소리쳤지만 순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동생을 죽인 거지. 억대보험이라며. 순이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무슨 보험?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미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도 어제 저녁에야 알게 된 보험 얘기가 어떻게 순이의 귀에까지 들어간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분들 물러서 주세요. 이곳은 사건 현장입니다. 미숙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된 지 30분 만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철민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부산 해운대 경찰서 수사관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는 희귀한 케이스에 언론들이 몰려들고 있었거든요. 담당 형사 김동수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 정말 복잡하네요. 후배 형사가 수사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파고들수록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야. 김동수가 담배를 깊게 빨며 대답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정석이 지난달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월 이자만 15%,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피해자 강정석 씨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을까요? 후배 형사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공장 운영자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전 빚을 갚기 위한 돈이었던 것 같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이었지. 김동수가 설명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보험 관련 정보였습니다. 정석이 결혼 전날 미숙을 피보험자로 해서 2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자를 전 아내의 아들인 강태호로 바꾸려 했다는 거였어요. 그럼 권미숙 씨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후배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그런데 이상한 건 서류의 실제 서명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야. 마치 망설이고 있었던 것 같아. 김동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편 지역 신문들은 이 사건을 연일 톱기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재혼 30분 만에 남편 사망, 새아내 거액 보험금 노렸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자는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미숙이라는 여자 참 무섭네요. 어떻게 결혼식 당일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돈이 무서운 거예요. 억대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니. 단골 손님이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 쳤어요. 동네 목욕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미숙이라는 여자 원래 우리 동네 사람 아니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한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죠. 맞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눈빛이 남달랐다고요.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미숙은 이런 소문들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미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일 전만 해도 행복한 신부였는데 지금은 살인 용의자가 되어버렸어요. 경찰서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결과였어요. 이상하네요. 박철민이라는 보험 설계사가 4분 동안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4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데. 김동수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철민은 곧바로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45세의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조사실에 앉았어요. 박철민 씨, 사건 당일 지하주차장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김동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계약 서류 때문에 바빴습니다. 강정석 형님이 보험건으로 급하게 만나자고 해서. 철민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4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안 잡혔는데요. 그때는 제 차에서 서류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 주차해서. 철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동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정석이 다니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이상호가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최근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데요? 김동수가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만 끝나면 미숙 씨를 웃게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사건 나기 일주일 전쯤이었어요. 사장님이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계실 때가 많았거든요. 상우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이 증언은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정석이 뭔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미숙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연일 보도되는 기사들 때문에 동네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미숙아, 힘들겠지만 좀 더 버텨야 해. 친구 순자가 위로했습니다. 순자야,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거지?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순자가 미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정석의 가족들은 미숙을 완전히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보험 서류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자란이 비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왜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을까요? 후배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김동수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감식과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봉투와 서류에서 지문이 검출됐다는 거였어요. 누구 지문인가요? 김동수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강정석과 박철민, 그리고 제3의 인물 지문이 나왔습니다. 감식관이 보고했어요. 제3의 인물? 네,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같네요. 이 소식을 들은 김동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사건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권미숙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압박과 여론의 관심이 너무 뜨거웠거든요. 담당 검사 한정민은 책상 위에 쌓인 수사 자료를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정황상으로는 충분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동기는 명확하지 않나? 2억 원 보험금 말이야. 한정민 검사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권미숙이 아니라 강태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미숙 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한정민 검사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살인 동기가 희박해지는 거 아닌가? 바로 그 순간 언론들은 미숙을 향한 공격을 더욱 거세게 퍼부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는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어요. 검은 베일의 신부, 과연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앵커가 자극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내 권미숙 씨에 대한 의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현장에서 중계했어요. 미숙의 집 앞에는 연일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권미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정말 결백하시다면 당당하게 나오세요. 또 다른 기자가 외쳤어요. 미숙은 커튼을 살짝 들어 올려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가 자신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미숙의 언니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숙아, 정말 내가 한 거 아니지? 영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언니, 나까지 의심해? 미숙이 상처받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요즘 뉴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 영희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언니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미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족마저 의심하는 상황에서 미숙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유일한 위안은 친구 순자뿐이었습니다. 한편 정석의 장례식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둘이 나타난 거였어요. 강정석 씨 가족분이세요? 그중 한 명이 정석의 누나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순이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백도식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정석 씨가 빌린 돈 때문에 왔어요. 사내가 공장의 생산 설비 권리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돈? 무슨 돈이요? 순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3억 원 말입니다. 장례 끝나자마자 공장 가져가겠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4억 5천만 원인데 못 갚으시면 공장이 저희 겁니다. 순이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잠깐만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가 항의했지만 사내들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도 있고요. 사내가 차갑게 말하며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숙은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어요. 정석이 숨기고 있던 빚이 이렇게 많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살려면, 그리고 정석 씨의 진짜 의도를 밝히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쳐선 안 돼. 미숙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미숙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권미숙 씨, 정말로 보험금에 대해 모르고 계셨습니까? 김동수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결혼 전날 저녁에 처음 들었어요. 그것도 정석 씨가 짧게 말한 게 전부였고요. 미숙이 진실을 말했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억 원이라는 거액을 모를 수가 있나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수익자가 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나요? 미숙이 억울하게 소리쳤어요. 경찰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가 갑자기 펜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였어요. 이상하네요. 보험 수익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네요.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김동수가 급하게 달려와 서류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수익자 난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라고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거 서류 위조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누군가 거짓 정보를 흘린 거야. 김동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발견은 수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미숙이 보험금 때문에 정석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미숙을 둘러싼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고 언론도 계속해서 자극적인 보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집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대부분이 협박 전화였어요. 이 살인마야. 어서 자수해. 익명의 목소리가 소리쳤습니다. 돈 때문에 남편 죽인 년. 또 다른 목소리가 욕설을 퍼부었어요. 미숙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순자가 찾아왔습니다. 미숙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실을 밝혀야 해. 어떻게?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미숙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정석 씨가 정말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걸 찾아야 해. 순자가 미숙을 격려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숙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철민이었어요. 미숙 씨, 저 박철민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정석 형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석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철민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민과의 만남을 위해 미숙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의 눈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해운대 바닷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철민이 제안한 장소였는데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찻집에 도착했을 때 철민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숙이 다가가자 철민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미숙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부르신 건가요? 미숙이 긴장한 채로 물었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90년대 유행했던 김건모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 다른 라벨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미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석 형님이 제게 맡겨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미숙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철민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형님의 음성유서입니다. 철민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숙은 테이프를 받아들고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석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이런 걸 준비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들어볼 수 있나요? 미숙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이 가져온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잠시 후 정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정석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며칠 전 보험 변경 동의서에 사인 못한 건 사채업자 백도식이 나를 협박해서야. 그놈이 너를 보험 피보험자로 세우면 너희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미숙이 충격을 받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석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런 일을 벌인 거였다니요. 백도식은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너한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래서 보험을 들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수익자는 끝까지 정하지 않았어. 그건 너를 위한 거였어, 미숙아. 테이프에서 정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공장 사무실 금고에 숨겨둔 돈으로 사채를 끊고 새 출발해라.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짜야. 천사.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정석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철민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제가 그날 형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철민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보험 서류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낯선 사람들이요? 네, 백도식의 부하들 같았어요. 그들이 형님한테 뭔가 요구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싸움이 벌어졌어요. 미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철민 씨가 본 거네요? 네, 하지만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형님이 쓰러져 계셨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정말 비겁했죠. 철민은 자책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은 제게도 미숙 씨를 지켜달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미숙이 화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백도식 일당이 저를 협박했어요. 입을 열면 저도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철민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겠어요. 형님이 모아놓으신 증거 자료들이에요. 봉투 안에는 백도식과 그의 부하들을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채 계약서를 강요하는 장면, 협박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정석 씨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미숙이 감탄하며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형님은 정말 치밀한 분이셨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걸 기록해 두셨거든요. 철민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정석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왜 보험을 들었는지, 그리고 왜 수익자를 정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그럼 정석 씨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거였던 거네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형님은 미숙 씨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위험해져도 미숙 씨만은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테이프에서 정석의 마지막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아,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알아줘.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돼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미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했는데 정작 남편은 자신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숙이 철민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제출해야죠.
그리고 백도식 일당을 잡아야 해요. 그들이 진짜 범인이거든요.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요. 그래도 해야 해요. 형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잖아요. 미숙 씨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요. 미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함께해요. 정석 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죠.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어요. 찻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도식의 부하였습니다. 형님, 그 여자와 보험 설계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하가 백도식에게 전화로 보고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겠네.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어. 백도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집을 나선 미숙과 철민은 경찰서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평소 많이 다니던 택시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숙 씨, 뭔가 이상해요. 철민이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어요. 차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내렸습니다. 정석의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백도식의 부하들이었죠. 권미숙 씨, 박철민 씨, 우리 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시네요. 그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날 일 없어요. 우리 갈 곳이 있거든요. 미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사내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선택권이 없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시죠. 다른 사내가 위협적으로 말하며 두 사람을 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린 후 폐쇄된 공장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창고 앞에서 차가 멈춰 섰어요. 내리세요. 사내가 명령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오래된 기계들과 녹슨 철제 구조물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그 안쪽에서 50대 중반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백도식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정석 씨의 아내분. 그리고 보험 설계사 양반. 백도식이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도식이군요. 정석 씨를 죽인 사람 말이에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죽였다고요?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빌려준 돈을 받으려 했을 뿐이에요. 백도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석 씨의 음성 유서를 다 들었어요. 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백도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음성 유서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철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도식 씨, 당신이 정석 형님을 협박한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증거 사진도 있고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를 불러낸 거군요. 백도식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런 증거들을 모두 없애버리려고 말이죠. 그 순간 창고 문이 닫혔습니다. 백도식의 부하들이 밖에서 문을 잠근 거였어요. 이제 아무도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백도식이 협박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정석 씨를 죽인 거 맞죠? 보험금 때문에 말이에요. 보험금이라. 백도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강정석이 끝까지 수익자를 정하지 않아서 계획이 틀어졌어요. 원래는 제가 수익자가 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럼 정말로 보험금을 노리고 정석 씨를 죽인 거네요. 철민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인 게 아니라 설득하려다가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고집불통이 끝까지 수익자 변경을 거부하더라고요. 백도식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증거도 없애야 하고 증인들도 정리해야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바로 그때 철민이 품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잠깐, 이걸 보세요. 뭔가요? 백도식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보험 서류 원본이에요. 수익자란에 강태호가 아니라 권미숙으로 되어 있어요. 위조는 당신이 한 거였죠. 철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백도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정석 형님이 마지막까지 미숙 씨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수익자를 당신으로 바꾸는 걸 끝까지 거부했던 거죠. 이 말을 들은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석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화가 나서 정석 씨를 죽인 거 아니에요? 미숙이 따져 물었습니다. 백도식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그때 창고 한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던 거였어요. 형님, 불이야. 백도식의 부하가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백도식이 당황해서 창고 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철민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손을 잡고 창고 반대편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거든요. 미숙 씨, 저 창문으로 나가요. 철민이 소리쳤습니다. 불길이 점점 번지고 있었어요. 창고 안에 쌓여 있던 오래된 종이들과 나무 상자들이 불에 타면서 연기가 자욱해졌습니다. 빨리요. 철민이 미숙을 창문 쪽으로 밀어 올렸어요. 미숙이 먼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철민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 순간 창고 안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창고에 불법으로 저장되어 있던 휘발유 통들이 터진 거였어요. 으악! 백도식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과 철민은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곧바로 112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불에 타버렸지만 다행히 백도식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구출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백도식 씨, 강정석 씨 살인 및 협박, 보험 서류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백도식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모든 게 불에 탔는데. 하지만 철민이 미리 빼놓은 서류들과 정석의 음성유서, 그리고 사진들이 모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미숙은 타버린 창고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에는 정석이 생전에 좋아했던 불나방 스타소세지 포장지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창고에서 나올 때 바람에 날려온 거였는데 정석과의 추억이 떠올라 더욱 슬펐습니다. 정석 씨, 나를 살리려고 일부러 나를 의심받게 했던 거였어요? 미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철민이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형님이 정말 미숙 씨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미숙 씨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죠. 경찰서에서는 백도식 일당의 자백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정석을 협박하다가 실수로 죽게 했다는 것, 그리고 보험 서류를 위조해서 미숙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백도식 일당이 검거된 지 일주일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는 권미숙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석의 음성유서와 철민의 증언, 그리고 백도식의 자백으로 진실이 모두 밝혀졌거든요. 권미숙 씨는 완전한 피해자였습니다. 오히려 남편 강정석 씨가 목숨을 걸고 부인을 지키려 했던 거였죠. 담당 검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언론들도 그동안의 보도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베일에 신부라며 미숙을 마녀사냥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미숙은 집에서 이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은 다행이었지만 정석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정석의 금고에서 발견된 돈으로 사채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정석이 말한 대로 1004번 비밀번호로 열린 금고에는 정확히 3억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자까지 포함해서 백도식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정석 씨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셨네요. 철민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미숙은 남은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석의 유언을 떠올렸어요. 새 출발을 하라던 그의 마지막 당부 말이죠. 보험금 2억 원을 받은 미숙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채를 정리하고 남은 5천만 원과 함께 이 돈을 공장 직원들의 자녀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한 거였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실 거예요. 공장에서 오래 일했던 직원 이상호가 말했습니다. 장학회 설립식 날 정석의 공장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미숙은 단상에 서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정석 씨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을 걱정하셨어요. 이 장학금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10월 미숙은 해운대 전통시장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정석인의 국수였습니다. 가게 벽에는 정석과 찍은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석이 남긴 카세트 테이프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이 없을 때면 그 테이프를 들으며 정석을 그리워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미숙이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분식집은 금세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가 되었어요. 미숙이 끓여주는 국수가 정말 맛있었거든요. 특히 멸치 육수가 일품이었어요. 사장님, 국수 한 그릇이요. 단골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나갑니다.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젊은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석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혹시 권미숙 사장님이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미숙이 의아해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강태호입니다. 강정석의 아들이에요. 태호가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석의 전 아내 아들이라니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앉으세요. 미숙이 당황하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태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나쁘게만 말씀하셔서. 이해해요.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미숙이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리고 사장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 국수 한 그릇을 끓여서 태호 앞에 놓아줬어요. 드셔보세요. 정석 씨가 좋아하던 맛이에요. 태호가 국수를 한 입 삼키더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맛이네요.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나요. 정석 씨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거든요. 미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그날부터 가끔씩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미숙에게 정석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정석이라는 공통분모로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미숙은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정석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어요. 라디오에서는 92년 히트곡 슬픈 영혼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그 노래에 맞춰 손바닥 장단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 노래는 정말 좋아요.
가슴에 와닿거든요. 옆에서 걷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미숙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석 씨, 이제 좀 편안하세요? 당신이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모두 잘 살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미숙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정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잘 쓰다 가는 게 정석 씨가 남긴 진짜 보험이겠지.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석이 좋아했던 김치찌개를 메뉴에 추가하는 거였죠. 내일부터 김치찌개도 팔아볼까? 미숙이 혼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테이블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태호가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 국수가 정말 맛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은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석이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 있었거든요. 벽에 걸린 정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IMF도 눈물도 사랑도 견뎠어요. 그 모든 역경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서로의 국물처럼 따끈한 위로였네요. 그렇게 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석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살아가기로 한 거였어요.